자, 우리 이제 관리회계 책임 중심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왔죠. 책임 중심점의 원가 중심점, 그리고 이익 중심점, 투자 중심점 각각의 개념이 뭐다, 그리고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배워왔고요. 지금 이제 특히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에 대해서 ROI, 이제 투자 이익률하고 그리고 자녀 이익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 방법 중에서 자, 경제적 부가가치, 줄여서 우리가 EVA라고 부르는 경제적 부가가치로 성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부가가치 EVA가 뭔가 하는 내용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미국의 컨설팅 회사 스턴 스튜어트 회사에 의해서 개발된 자,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 경제적 부가가치 방법은 미국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과 측정 지표로 사용되고 그 내부 경영 효율 목적으로도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경제적 부가가치 방법은 어떠한 이제 문제 의식에서 도출된 방법이냐면, 특히 이제 지금까지 성과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중심이 됐던 게 뭐였냐면 회계상의 이익 또는 손실, 그러니까 회계상의 손익을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성과 평가의 방식이었어요. 물론 조금씩 뭐 ROI든 RI든 뭐든 이제 조금씩 그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원가 이익 중심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투자 중심점에서 배웠던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회계상의 그 손익을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는 자,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통적인 그런 성과 평가 방식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제 노출이 됐는데 특히 이 회계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현금을 보유하는 현금 보유 능력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회계상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해서 산출되는 이익이고, 그거하고 현금 보유 능력하고는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일치하면 가장 좋겠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하는 거. 두 번째가 특히 우리 이제 자본 비용을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데 명시적인 타인 자본 비용만 지금까지는 고려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명시적인 타인 자본 비용만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타인 자본 비용이 있는데 이 자본 비용에는 타인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자본 비용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여기 나오는 이 타인 자본 비용은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을 말합니다. 이자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손실의 항목으로 보통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그게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비용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자 비용은. 그래서 명시적인 그 이자 비용만을 일반적으로는 고려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자본 비용은 손익계산서 어디에도 자기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명시적인 타인 자본 비용만 고려하고 있지 자기 자본 비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 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문제점을 조금 더 줄이고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EVA
경제적 부가가치의 산출 구조, 산출의 방법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EVA, 경제적 부가가치는 어떻게 산출하냐? 자, 먼저 세후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영업이익, 자녀이익법도 영업이익에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자녀이익에서는 뭘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세금은 고려하지 않았죠. 세금은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EVA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현금 보유 능력을 또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세금을 내고 나서 남은 걸 가지고 또 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고려하자 이겁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고려했을 때 세후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 자녀이익하고 자녀이익법하고 다른 게 일단 세금을 고려한다 하는 겁니다. 세후 영업이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에서 빼기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 산식의 구조로 보면 뭐하고 유사해요? 자녀이익법, RI, 자녀이익법하고 산식의 구조 자체가 유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EVA는 자녀이익법하고 사실 유사한 방법이에요. 유사한 방법인데, 근데 전체적인 구조는 유사한데, 이제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자녀이익법하고는 좀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좀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배우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세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만약에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지금 25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에서부터 일단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죠? 법인세. 그래서 이 영업이익과 세금까지 고려한 이 세후 영업이익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후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고려한 그런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투하자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투하자본은 뭐냐?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해서 투자가 된 자본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영업활동을 위해서 투자가 됐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이제 영업하고 관련된 영업자산이 있고 영업하고 관련되지 않은 비영업자산이 있잖아요. 그 영업하고 관련되지 않은 각종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투자유가증권과 같은 투자자산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건설 중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비영업자산은 기본적으로 아직 영업활동에 투자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투하자본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뺀 나머지 영업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겠죠. 여기 이제 비유동자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비유동자산 안에는 유형, 무형자산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영업자산 중에서 이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자, 그런데 영업자산이 있으면 그 영업자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만 있는 게 아니고 영업부채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채, 유동부채, 그래서 이제 무이자인 유동부채를까지 포함해서 여기 포함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만약 이게 지금 200원이고 이게 500원이면 700원 아닙니까? 700원이고 이게 부채가 200원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채까지 고려한 순자산은 얼마가 된다? 700원이 아니고 700원 빼기 200원 해서 순자산은 500원이죠. 그래서 이 500원을 투하자본으로 하는 겁니다.
투하자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투하자본은 영업활동에 투하된 자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으로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나오는데,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결국은 여기 보면 유동부채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유동부채가 있고,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주로 이제 장기 차입금 또는 뭐 사채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비유동부채하고 이자가 발생하는 유동부채를 가지고 이 두 개는 이제 부채죠. 부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계산한다. 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한번 봅시다. 하나씩. 세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업이익에 대해서 곱하기 1-t, 요 t는 이제 세율을 말하는 거죠. 세율.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면, 자, 손익계산서 상에 우리 영업이익 있죠. 자,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EBIT가 뭡니까? 이자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자와 법인세 차감 전 이익. 자, 그 EBIT, 영업이익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이에요. 유사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각종 시험에서는 뭐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으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좀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외부 여러 가지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경제적 부가가치를 묻는 질문에서도 아주 너무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뭐 영업이익 또는 뭐 EBI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조금 단순화해서 이제 문제에 나오고, 근데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일정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뭘 조정한다는 거냐? 자, 첫 번째, 자, 연구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회계를 배우면 연구비, 개발비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연구비는 일반적으로 다 전액 다 단기에 비용 처리한다. 그리고 개발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무형자산으로 또 처리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이렇게 보통 배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때 연구비는 보통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전액 비용 처리하고, 회계상에 전액 비용 처리하고 있는 이 연구비를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 연구비를 무형자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무형자산으로 간주를 하면 전액 비용 처리하지 않는 거니까 차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무형자산으로 간주를 하게 되니까, 무형자산으로 간주하게 되면 결국은 이 연구비는 투하자본에 또 포함이 돼야 돼요. 투하자본에 포함이 됩니다. 무형자산으로 간주되니까 투하자본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간주하니까 연구비를 차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미 차감이 됐으니까 영업이익의 가산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용이 아니고 무형자산인 것처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더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대신 자, 무형자산으로 만약에 간주를 하게 되면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또 상각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해당하는 상각비만 영업이익에서 차감시켜 주는 거예요. 연구비 전액을 차감시키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간주를 했다가 하고 그 해에 상각비에 해당하는 것만 영업이익에서 차감을 한다.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자산의 평가 손익이라든가 처분 손익은 영업 손익계산서에는 일반적으로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엄격하게 보면 이것은 영업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 손익, 처분 손익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하는데, 자, 이것도 결국은 엄격하게 보면 영업 활동이 아닐 수 있지만 결국은 영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영업 활동에 사용하고 있죠. 영업 활동에 잘 사용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처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처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처분을 통해서 처분 손익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처분했다고만 생각하면 이건 영업 활동은 아니지만 영업 활동에 사용하던 자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범위를 넓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업 관련 손익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영업 손익계산서에는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영업이익에 포함을 시킨다. 그 말은 영업이익에 가산해준다, 이 말이에요. 가산해준다. 플러스 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플러스하고 상각비만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에서부터 출발해서 당기의 연구비는 플러스를 해서 마치 비용 처리한 것이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한 것처럼 플러스를 해줘서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거기다가 당기의 연구비 중에서 이제 상각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빼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한다 그러면 당기의 연구비가 아니라 만약에 전기의 연구비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상각을 하니까 전기 이전에 연구비를 처리했던 거에 대한 상각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이전 연구비 중에서 상각에게 해당하는 부분도 역시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평가,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을 영업이익에다가 가산해 주거나 손실인 경우에는 이제 차감을 해야 되겠죠. 마치 이제 영업활동인 것처럼 그렇게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의 여러 가지 조정 사항들을 해서, 그래서 이 EVA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영업이익을 산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영업이익은 대표적으로 이게 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사항을 말했지만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포함시키는 게 있고 또 포함 안 시키는 게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좀 복잡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알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은 이 정도 수준만 알아도 충분하실 겁니다. 충분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투하자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하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영업활동에 투자된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하자본은 그리고 영업활동 관련한 순운전자본, 원래 이 순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뭐냐면 이게 영업자산,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것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것이 순운전자본이거든요. 원래 순운전자본의 개념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만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만. 그러니까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는 대부분이 영업 활동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들도 유동자산, 유동부채에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하고 관련된 것만 추려내서 순운전 자본을 계산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 활동과 관련된 순고정 자산을 더해준 것이 바로 투하 자본입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 관련 순운전 자본, 첫 번째 영업 활동 관련 순운전 자본이 있고, 두 번째 영업 활동 관련 순고정 자산 두 가지가 있는데, 영업 활동 관련 순운전 자본은 그리고 영업 유동 자산에서 영업 유동 부채를 빼는데 그 중에서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이자 영업 유동 부채만 뺍니다. 무이자 영업 유동 부채만 빼요. 그럼 이자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봤지만 이거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할 때 거기에 이제 포함돼요. 자본 비용을 계산할 때 그때 이제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투하 자본을 계산할 때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무이자 영업 유동 부채만 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영업 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 자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여금은 돈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 빌려준다는 것은 이것은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투자 활동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업종이 뭐 전자제품 판매업이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회사에다가 대여금을 돈을 대여해줬다. 그리고 와서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그 이자는 일반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이자율이 높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남은 여유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유동자산 중에 대여금,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뺀다.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 뭐 대표적인 게 단기 그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이잖아요. 뭐 흔히 이제 말하는 뭐 단기 매매 증권 뭐 그런 것들. 자, 그런 어떤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취득한 그런 유가증권들, 주식이나 채권 그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단기적인 투자를 위한 거지 영업 활동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동자산 중에서 대여금, 단기 투자 자산 등 영업 활동과 무관한 자산은 당연히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것이고, 그 다음에 무이자 영업 유동 부채라고 하는 것은 영업 유동 부채, 영업 활동 유동 부채인데 그 중에서도 무이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매입 채무, 뭐 선수금, 뭐 미지급 급여 등과 같이 영업 활동하고 관련이 있는 유동 부채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 활동 관련 순고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무형자산으로 간주가 된 그 연구비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것은 이제 연구비는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으로 처리됐지만 무형자산으로 간주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무형자산도 역시 무형자산도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하자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는 결국 전체 비유동자산 중에서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비유동자산을 이제 뺀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영업활동과 무관한 비유동자산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 투자부동산, 대표적으로 투자부동산, 뭐 장기금융상품 또는 건설 중인 자산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하겠다. 그러니까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빼낸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비유동자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무형자산으로 간주한 앞에서 우리 그 순영업이익 설명할 때 나왔던 그 연구비도 여기 당연히 포함을 시킨다. 자,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 이상으로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내용이 많아서 힘들고요. 사실 각종 시험에는 저 정도 수준으로도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저 정도 수준 이상으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제적 부가가치 EVA를 구할 때 자본 비용이라는 게 나와요. 특히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자본 비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자본 비용이 뭐냐? 자, 이제 회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 또는 어떤 개인으로부터 200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조달을 하고 그 대가로 이 사람은 이자를 지급해요. 자, 그때 그럼 이 사람 또는 이 회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채권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로부터 200원을 조달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이자의 성격은 뭡니까? 자본 조달의 대가입니다. 자본 조달의 대가. 자본 조달의 대가. 자본 조달의 대가입니다. 자, 그 대가로 이자를 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채권자는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 되겠죠. 채권자 입장은 이자 수익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자 비용이 됩니다. 이자 비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을 누군가가 샀겠죠. 매입을 했겠죠. 그 사람이 바로 주주가 된다. 그러면 그 주주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공짜로 매입하는 게 아니죠. 매입하면서 당연히 돈을 납입한다 이거예요. 주주가 회사에 납입하는 돈 300원이다. 300원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300원을 조달한 거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회사는 이 주주한테 자본 조달의 대가로 뭘 지급합니까? 일반적으로 배당을 지급합니다. 배당을. 자, 그래서 이 배당도 결국은 배당도 성격은 자본 조달의 대가입니다. 이자도 자본 조달의 대가예요. 다만 배당은 성과의 배분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성과의 배분, 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이고요.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분할 성과가 있을 때 배분하는 거죠. 배당은 성과의 배분이니까. 성과가 마이너스인데 그걸 어떻게 배분합니까? 배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배분할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거예요. 배당은 성과의 배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자는 성과의 배분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한 겁니다. 이것은 성과가 있든 없든 이자를 주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어떤 부채의 성격을 가집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지급해야 될 의무, 부채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자와 배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성격은 뭐냐? 자본 조달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공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주는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 되는데 회사는 근데 배당금을 회사가 지급을 하긴 하는데 이자와는 달리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안 된다? 배당금을 주지만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배당금을 줄 때는 배당금 이익잉여금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배당금을 주는 것이지 그것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뭐 그것은 그런 이제 회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 부채로 조달한 것은 200원이죠. 그다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 것은 300원입니다. 그러면 총 자본은 지금 500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자산도 당연히 자산이 500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총 자본은 5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 부채로 조달한 200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타인 자본 이렇게 부릅니다. 타인 자본. 왜 타인 자본이냐? 이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니란 말은 결국은 나중에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인 자본입니다. 일시적으로 나한테 와 있는 걸 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을 조달했을 때는 당연히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고, 자, 이 이자를 우리가 타인 자본 비용이다. 타인 자본을 조달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본 300원은 우리가 자기 자본 이렇게 부릅니다. 왜 자기 자본이냐?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이 돈은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갚는 돈이 아니에요. 회사의 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 이 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성과가 있을 때 그 성과를 같이 나누자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격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으로 지급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자기 자본 비용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손익계산서에 이 배당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회계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비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명시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자만 명시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되지, 자기 자본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어딜 찾아봐도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본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본 비용은 기업이 조달한 자본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편의상 배당, 이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자본 비용은 일반적으로 금액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비율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자 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자본 비용은 타인 자본 비용 그러면 이자율 %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본 비용도 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비율 %로 표시합니다. %로. 그래서 자본 비용은 비율 %로 표시하게 됩니다. 금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을 조달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을 조달한 대가로 줘야 되는 거니까 자본 비용이 되는데, 그 자본을 제공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 입장만 다른 거지 같은 겁니다. 그죠? 이자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거, 배당을 받는 거 다 수익률의 개념이 되고,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자본 비용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거죠, 이거는. 그죠? 입장만 다른 거지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본 비용에는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이 있고 자기 자본 비용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그걸 투자해서 그리고 이제 영업에서 벌어들여야 되는 그런 최저 필수 수익률이 된다. 자본 비용은.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자기 자본 비용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을 빌렸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 10%의 이자로 돈을 빌렸다. 100만 원을 빌렸다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빌렸다. 빌려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영업에서 벌어들여야 하는, 그러면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은 몇 %가 돼야 돼요? 최소한도 여기서 10%는, 영업에서 10%는 벌어야 그걸 가지고 이자를 갚죠. 이자를 지급하죠. 그죠? 근데 결국은 최소한 10%의 수익률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는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본 조달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영업에서 벌어들여야 되는 최소한도의 필수적인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본 비용이. 최소한 자본 비용만큼은 벌어야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본 비용은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최저 필수 수익률이 된다. 그럼 뭐 자본 비용 10%면 투자와 영업을 통해서 10% 이상의 수익률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재무관리 같은 것을 배우면 화폐 시간 가치, 재무관리 이 배우면 이제 NPV,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배우게 되는데 그런 순현재 가치를 구할 때 그때의 어쨌든 현재 가치 아닙니까? 순현재 가치를 구할 때 그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자본 비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할인율이 바로 이 자본 비용을 할인율로 하는 겁니다. 이 자본 비용이 최소한도의 필수적인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할인율로 사용한다 하는 것은 이 내용은 이제 재무관리를 여러분들 배우시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본 비용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 아셨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먼저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니까 이게 부채가 100원이 있고 자본이 300원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100원에서 100원 부채로 조달한 거에 대해서 타인 자본 비용이 발생하죠. 타인 자본 비용은 보통 이렇게 KD로 보통 표시합니다. 여기에 D는 보통 이제 여기 보통 debt이라고 하죠. 부채. 그래서 보통 이제 KD라고 하면 타인 자본 비용을 보통 약자로 이렇게 보통 표시를 많이 하는데 타인 자본 비용은 결국 이자율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이자율이 10%다 이거예요. 다음에 자기 자본 조달한 300원에 대한 자기 자본 비용은 보통 K2로 표시합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이퀴티 해서 보통 이제 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은 보통 K2로 약자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본 비용, 자본 비용이 만약 20%다. 자, 그 말은 뭡니까? 100원의 부채는 10%의 이자가 발생하고, 그죠? 300원의 자기 자본 조달에 대해서는 20%의 자기 자본 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이 회사의 평균적인 자본 비용은 얼마냐? 이 회사의 평균적인 자본 비용. 기업이 자본을 조달한다. 그러면 이 자본에는 타인 자본도 조달하고 자기 자본도 조달하는데 기업이 자본을 조달해서 사용한 대가로 부담하게 되는 평균적인 자본 비용은 얼마일까?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여기서 이제 KW라고 표시하는 거 보통 이제 이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보통 KW 이렇게 약자로 표시하는데요. KW는 자 10% 타인 자본 비용에 대해서 비용은 100원에 대해서 그리고 20% 자기 자본 비용은 300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총 자본은 얼마냐? 400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결국은 10%는 4분의 1, 20%는 4분의 3의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10%에 대해서는 4분의 1, 20%에 대해서는 4분의 3의 가중치를 주는 거다. 그래서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 평균적인 자본비용,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비용 이렇게 말하는데 구해보면 17.5%로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회사는 자기 자본비용, 타인 자본비용을 다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 17.5%의 자본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타인 자본 비용도 있고 자기 자본 비용도 있었는데 타인 자본 비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법인세가 없는 경우다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돈을 차입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마다 이자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부채가 지금 총 400만 원의 부채가 있는데, 타인자본 부채가 있는데 그중에 100만 원은 이자율이 10%예요. 그리고 300만 원의 부채는 이자율이 5%예요. 그러면 결국 이자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죠? 100만 원에 대해서 10%의 이자율이니까 이자 금액은 10만 원이고, 연 이자율 개념으로 300만 원에 5%니까 15만 원이에요. 이자 금액은. 그러면 이제 총 이자 금액은 25만 원이죠. 그럼 이 회사는 금액별로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이 다르다. 그러면 이 회사가 평균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타인자본 비용은 얼마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아까 똑같이 가중평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400만 원의 타인자본 비용인데 그 중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자 금액이 25만 원이죠. 결국은 그래서 6.25%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자본 비용은 6.25%가 됩니다. 이 회사의 타인자본 비용은. 이것도 역시 가중평균의 개념이에요. 10%, 결국은 10%에 대해서는 4분의 1이죠. 그죠? 그리고 5%에 대해서는 4분의 3이죠. 역시 가중치가 다른 겁니다. 이자율별로. 자,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에서 타인자본 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10%에서 4분의 1, 5%는 4분의 3. 자,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근데 이제 만약에 법인세, 세금이 존재하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가만히 한번 보면 전혀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하고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 두 개의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000원, 매출 원가, 판관비가 500원, 100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400원이에요. 똑같아요. 이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왼쪽의 기업은 부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제로입니다.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전 이익이 4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인세는 10% 세율이라고 생각하면 법인세는 40원 법인세를 부담할 겁니다. 당기순이익은 그래서 360원 나옵니다. 만약에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이다. 여기는 이제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만약에 200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400원에서 200원의 이자 비용 빼면 세전 이익이 200원입니다. 법인세 10% 세율이니까 20원이에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자 180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전혀 이자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하고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과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부채를 사용하니까 이자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죠. 당연히 200원만큼 이자 비용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의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법인세 비용은 반대로 여기는 40원이었는데 여기는 20원으로 법인세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감소합니다. 이 법인세 부담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왜 감소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자 때문에 그렇다. 이자 때문에. 이자가 없었기 때문에 세전이익이 400원이 된 거고 이자가 있었기 때문에 세전이익이 200원이 된 거예요. 결국 이자 비용 때문에 법인세 부담은 줄어든 겁니다. 얼마나? 20원만큼. 그래서 이자 비용만 보면 마치 이자 비용이 200원만큼 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자로 인해서 세금 부담은 오히려 20원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200원이 아니고 180원이다. 180원이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라고 합니다.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 그래서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 요 20원은 왜 줄어들었나? 바로 이자 비용 200원에 대해서
세율 10%한 거. 그래서 얼마? 20원만큼. 20원만큼 그래서 감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세금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있으면 이자 비용에 대한 감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타인자본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인세가 0일 경우에는 부채가 1,000이고 이자 비용이 200원이고 그러면 법인세가 0이기 때문에 감세 효과는 없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1,000원에 대해서 200원의 이자니까 타인자본 비용은 20%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법인세가 10%가 있다면 법인세가 10%라면 부채가 1,000원이고 이자 비용이 200원이면 이 이자 비용으로 인한 감세 효과까지 고려해야 되죠. 그럼 감세 효과는 200원 곱하기 10% 하면 20원만큼 감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자 비용에 대해서 감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180원인 거예요. 그래서 타인자본 비용은 1,000원에 대해서 180원의 이자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으니까 18%가 타인자본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인자본 비용은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까지 고려한 세후의 개념으로 우리가 산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면 그냥 타인자본 비용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세금이 있으면 이 세금 20%에 대해서 곱하기 1 빼기 지금 세율이 10%니까 0.1까지 해서 18%. 그래서 세금이 있으면 20%가 아니고 세후의 18%로 우리가 타인자본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용은 회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을 매입한 주주가 있고 그 주주가 300원 주식을 사면서 300원을 이제 납입을 하겠죠. 그럼 회사는 300원을 조달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기대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익률을 기대하게 돼요. 그럼 이 수익률을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산출할 수 있냐? 보통 이제 RF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ERM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빼기 RF 곱하기 베타 계수. 이 베타 계수가 뭐냐면 한마디로 위험을 표시하는 거예요. 위험. 위험 중에서도 보통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위험을 고려해서 기대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본적인 이 내용은 사실 관리회계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재무관리에서 배우게 돼요. 재무관리에 여러분들 CAPM이라는 그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인데 그 중에서도 SML 증권시장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권시장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관리회계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재무관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의 중에 재무관리 CAPM이라는 강의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은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아니고 지급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자본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의 자기자본 비용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자본 비용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다른 거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거는 같다 이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그래서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자기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권시장선 SM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관리에서 CAPM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산출하게 돼요. 관리회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이제 보통 관리회계에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EVA, 경제적 부가가치로 인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단기의 EVA가 0보다 크다면 당연히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그다음에 단기 EVA가 전기보다 크다면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요. 투자 중심점의 EVA가 투자 중심점 B의 EVA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A가 더 크다면 A가 성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당연히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거고, 투자 중심점 A가 새로운 투자안을 검토를 할 때 그 새로운 투자안의 EVA, 경제적 부가가치 예측치가 0보다 크다면 그럼 이 새로운 투자는 당연히 채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있다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자, 이렇게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SK전자는 투자 중심점인 세탁기 사업부하고 TV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SK사업부는 투자 중심점에 대해서 경제적 부가가치 EVA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2000X1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은 20%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자산은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있고 영업이익에 다른 조정사항은 없다. 그냥 문제 나온 그대로 그냥 이용하시라. 자, 그래 보니까 세탁기 사업부 유동자산과 무이자 유동부채 3천만 원과 1,500만 원이죠. 그러면 순 운전자본 계산하면 1,5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세탁기 사업부는 1,500만 원, TV 사업부는 150만 원. 그죠? 그다음에 유무형 자산을 보면 세탁기 사업부는 7천만 원, TV 사업부는 2,650만 원. 그래서 자, 이 내용은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투하 자본과 관련이 있죠. 투하 자본. 그래서 이 내용은 투하 자본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영업이익 1,550만 원, 420만 원. 영업이익은 세후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자, 그럼 이제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SK전자의 자본 조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보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SK전자의 자본 조달 현황을 보니까 부채하고 자본을 보니까 매입 채무는 500만 원이고 단기 차입금은 2천만 원, 사채가 4천만 원. 그래서 이자율은 12%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매입 채무는 일반적으로 다른 말이 없으면 이 매입 채무는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부채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무이자입니다. 그럼 이자가 발생하는 건 요 두 개거든요. 단기 차입금하고 사채.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계산한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을 보니까 자기 자본이 보니까 전체 자기 자본이 요만큼 있어요. 자, 그 자기 자본 비용이 20%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채 금액은 2천만 원, 4천만 원, 그래서 6천만 원. 자기 자본 금액은 1,000만 원, 550만 원, 2,450만 원에서 아마 이게 4천만 원일 겁니다. 4천만 원. 자기 자본 금액은 4천만 원. 타인 자본 금액은 6천만 원. 그래서 총 조달한 자본 금액은 1억입니다. 1억. 그죠? 자, 그래서 보면 매입 채무는 무이자부 유동부채. 아까 설명했죠? 그 이자율 12%라고 하는 것은 단기 차입금하고 사채의 그 이자율의 가중평균치다. 가중평균을 이미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부의 EVA를 구해봐라. 자, 먼저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12%가 일단은 세전의 이자율이 12%고 그다음에 곱하기 세율이 20%니까 곱하기 1-t 0.2 하면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은 9.6%.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은 문제에서 이미 나왔죠. 2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보면 9.6%는 요건 1억 중에서 6천만 원이니까 0.6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20%의 자기자본 비용은 1억 중에서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0.4입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0.6, 0.4 하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3.76%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면 이제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 사업부는 영업이익이 1,550만 원이고 투하 자본, 앞에 나왔던 투하 자본을 계산하면 그 TV 사업부는 영업이익은 420만 원, 그 투하 자본은 세탁기 사업부는 8,500, TV는 2,850만 원입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아까 계산했죠. 13.76%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탁기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1,550만 원 곱하기 세후니까 1-t. 자, 1 빼기 0.2. 자, 빼기 투하 자본은 8,500만 원 곱하기 13.76% 하면 70만 4천 원이 나옵니다.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0보다 큽니다. TV 사업부는 자, 420만 원 영업이익에서 세후 1-t 빼기 자, 2,850만 원 투하 자본에 대해서 13.76% 가중평균 자본 비용 하면은 EVA가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자, 이거는 0보다 작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렇게 구하면 세탁기 사업부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지금 크게 나오고 있고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TV 사업부는 성과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